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내용을 쭉 한번 그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용론은 거기는 여기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들이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토지 임대료가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는 얘기죠. 그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걸 부동산 현상이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공부하는 게 부동산 이용론입니다. 먼저 지대 지가론이라고 해서 토지의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고 하는 거고, 토지의 가격을 줄여서 뭐라고요? 지가라고 합니다. 요때 토지의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한 해의 토지 임대료를 적절한 이자율 혹은 할인율로 나눈 게 곧바로 부동산의 토지의 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발생한다면 결국은 그 적절한 할인율로 나눈 게 토지의 가격이다, 지가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유추되냐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누는 형태로 계산하면 곧바로 토지 가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대에 관한 확설이라고 해서 토지의 임대료가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전부 다 농지를 가정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온 1800년도에 나온 대부분 이론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먼저 차액지대설이다. 요거는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절대지대설이다 해서 칼 마르크스라는 그런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입지교차지대설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인데, 차액지대설은 어쨌거나 거기 땅주인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수학 체감은 토지는 하나의 땅에다가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계속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나죠. 그럼 또 다른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토지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절대지대설은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 토지라는 것은 초과 수요 하에,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교차지대설은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자, 거기 그림을 보니까 지주가 땅을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차액지대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땅이든 상급지가 있고 중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는데,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똑같다고 쳐볼게요. 50원씩 똑같은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옥도가 우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높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수익은 100원, 그 다음에 중급지는요 80원, 하급지는요 50원이라고 치면 이익이 전혀 안 나는 땅 있죠. 요걸 지금부터 최열등지다 혹은 한계지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익이 나니까 여기서 비용은 아직 지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이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이익이 났다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최열등지, 한계지를 기초로 해갖고 그거보다 비옥도가 우수한 땅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주한테 줄 돈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몇 가지 내용을 간과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대로 하면 한계지 이하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땅이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없거든요. 그냥 공짜로 빌려주기 전에는. 그리고 또한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요건 전혀 간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지주는 몇 명 안 되죠. 근데 이걸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무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은 그 공급자들이 그 지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지라도 20원의 지대를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걸 빌리더라도 잘 손해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대가 올라가면 결국 자연스럽게 밀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게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교차지대설은
그러면 비용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도심 근처에는 지대가 비싸고 외곽 쪽은 싸냐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도심 근처는 수송비가 얼마 안 들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외곽 쪽은요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으려니까 지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대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서 이 지대를 보는 관점을 옛날 산업혁명 이전의 고전학파들, 그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 자본주의 경제학자들하고 이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보는 관점을 어떻게 달리하냐면, 이 산업혁명 이전에 옛날에 이제 멜더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아담 스미스 이런 시절에는 어떤 밀농사를 지어갖고 농사 짓게 되면 수익이 생기겠죠. 수익이 생기는데 이 수익 창출에 공헌한 생산 요소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토지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사람들은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신이 준 하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토지는 누가 이용하더라도 신이 이런 형태의 비옥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산하더라도 매출액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생산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는 절대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에 공헌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이 생기면 노동자분에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하나의 잉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신고전학파 산업혁명 이후에 마샬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피구라든가 사람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을 신고전학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이 창출될 때 이 생산 요소를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으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은 토지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어쨌거나 돈 있으면 토지도 빌릴 수가 있고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무슨 특성을 강조했냐면 인문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 제대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엉망으로 이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토지도 다른 생산 요소와 더불어서 공정하게 공헌도에 따라 배분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하나의 생산 요소이다.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에 크게 공헌했던 생산 요소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신고전학파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지대 논쟁이라고 해서, 자, 현대에는 그 지대에 관한 논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노동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동시장. 자, 노동시장에서는 요 노동시장이라고 쳐볼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공급선인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을 우리 같은 사람이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이걸 수요합니다. 이때 이걸 생산비 곡선이라고 합니다. 생산비. 자기도 노동력을 제공할 때 그 정도 생산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컨대 가수가 노래할 때는 그만큼 생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차비 들고, 그다음 밥 사 먹여야 되죠. 또요, 그 여관에서 자야 되죠. 옷 사입해야죠. 그 다음에 또한 노래 많이 하다 보면 목도 쉬면 뭐 약도 사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그 생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요걸 쭉 연결한 겁니다. 정상적인 이윤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기업이 이제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수요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정도를 적정한 임금을 받는데, 이걸 가만히 본다면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은 자기도 그만큼 생산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거를 전용 수입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지불해야 될 금액이죠. 이런 거를 전용 수입이다. 그리고 실제 남는 게 어떤 거예요? 요만큼 남는 거죠. 이걸 경제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지대. 근데 이제 토지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는 그 누가 공급합니까? 자, 이 토지 지주가 공급하는 거죠. 근데 토지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비탄력적인 형태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없는 거죠. 전용 수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이렇게 수요한다면 지주가 갖고 가는 모든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경제지대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토지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 한다고요?
경제지대다. 실제 남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생산비가 들어간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설비 시장을 볼게요. 인간이 만든 설비 시장, 그러니까 불도저 같은 거라든가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시장, 이거 생각해 볼게요.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임대료 같은 게 올라간다 해도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걸 많이 늘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직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릴 수는 없죠.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빌리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면 단기적으로는 다 경제지대입니다. 대부분 다 뭐라 한다고요? 경제지대에 해당되는데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면 임대료 같은 거 올라가게 되면 새로 만들어서 공급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막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이 공급량을 계속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늘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 다 뭘로 바뀐다고요? 전용 수입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중간한 지대다 해서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지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부동산 이용 일반이다 해서 최유형 이용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뭐라는 거냐면 인간이 보통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런 걸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최유형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그때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합법적인 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되죠. 세 번째는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용은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이게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겁니다. 가장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이용이라는 얘기죠. 그때가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의 집약도는 어떤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이걸 뭐라고요? 토지용의 집약도로 하는데, 어쨌거나 농촌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양이 많지는 않죠. 농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집약도가 낮다,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시 토지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엄청나죠. 건물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이다. 다른 말로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건물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이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5층 정도 지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층 정도 이제 지어서 분양했을 때 분양금이 들어오고 5층 정도 지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그러면 5층 정도 지어서 분양했을 때가 그동안 투입한 비용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요거를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 해서 이거를 손익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5층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손익분기점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인데 요거를 우리는 조방한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방한계라는 것은 최소한 노동자분은 요 정도는 투입해야 손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부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있겠죠. 요거를 한계 수입이다. 그러면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억인데 이것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해서 한 3억 정도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한은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럼 한 10층 정도 지었을 때, 너무 많이 지었네요. 10층 정도 지었을 때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때 한층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건축비는 1억인데, 여기서는 분양이 좀 안 되기 시작해서 한 8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는 거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려야 된다. 이거를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는 겁니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 있죠? 이거를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이거를 우리는 집약 한계다 해줍니다. 집약 한계라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약 한계다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 올려야 되고 최대 이 정도까지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토지 이용의 하한선이라고, 이걸로 상한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자, 대체성이라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 아니면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토지 사용량분의 자본의 사용량.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 하는데, 예컨대 이거는 토지 사용량, 얘는요 자본의 사용량 해갖고 요거를 이제 도심이라고 쳐볼게요. 자, 도심 쪽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집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은 싼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이거 거꾸로 해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쪽을 자본이라고 놓고 이쪽을요 토지라고 놓는다면, 자, 이 토지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비해서 자본은 상당히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적게 사용하고 자본은 잔뜩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외곽 쪽에 나와볼게요. 저 농촌 같은데 이런 데는 땅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땅가격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에 있죠. 자본 뭐 건물 같은 거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이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을 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싼 토지를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성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외곽으로 나갈수록 토지는 잔뜩 사용하고 토지의 자본은 덜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토지는 적게 사용하고 자본은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쪽은 주로 이제 그 상업용 상가들이 입주할 수밖에 없고, 외곽 쪽은요 농지들이 입주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1차 산업. 그 다음에 입지잉여라는 게 뭐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를 뭐라고요? 입지잉여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입지잉여가 대학교 앞에 같은 데는 입지잉여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이용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이 토지라든가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집약도와 동일하더라도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잉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산업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입지잉여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공통적으로 입지잉여가 좋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앞에는 분식점 같은 경우는 잘 되지만 그 대학교 앞에다 뭐 스크린 골프장 차린다고 해서 애들이 뭐 골프 치진 않겠죠,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 구배 현상은 미국의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시카고 인근의 토페카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가 구조를 연구해 봤더니 외곽으로 나갈수록 커브를 그리면서 떨어진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도시에는 적합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다가 명동에서 좀 내려가다가 또 압구정동 같은 데 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게 등락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도시 스프롤 현상은 그야말로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고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현상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도시가 엉망으로 개발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토지 이용 계획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주로 도심의 외곽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주거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한다. 정리하시고, 자,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것은 어떤 이용주체가 기존의 이용주체를 새로운 인자가 침입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분당이라든가 판교 같은 데는 옛날에 다 농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 생기면서 이게 뭐가요? 부자 사람들이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한다는 얘기죠. 이걸 침입이라는 용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부자 동네로 완전히 바뀐 거를 계승했다 표현합니다. 침입과 개성. 이렇게. 보통 이제 침입에는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는데, 확대적 침입은 이렇게 집약적 토지용의 주체가, 도시용의 토지용 주체가 농촌 토지용의 주체 있죠? 조방적 토지용의 주체들을 침입하는 그런 형태를 확대적 침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축소적 침입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망적 토지용의 주체 있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집약적 토지용의 주체를 침입하는 그러한 형태를 그 축소적 침입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직장을 예를 들어 서울에 두고 좀 크게 생각한다면 주거지를요, 이게 일산이라든가 분당 이런 쪽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엔 다시 그 도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걸 직주 접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지라는 것은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한계지다. 용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뭐 개발 내용에 따라서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느닷없이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죠. 정지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상수도 하수도 시설 같은 거 한다든가 도로를 깐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해줍니다. 조성에 의한 개량.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아닌 형태의 다른 구축물을 구축해야 되죠. 이거를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우리는 개발이다 해줍니다. 이때 개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적 주체는 국가라든가 지자체, 공사 이런 자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공적 주체다. 자, 사적 주체는요, 개인이라든가 기업, 조합 등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사적 주체다 혹은 제2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섹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제3섹터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이었는데 바로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지구제 같은 거를 실시해서 도시지역으로 바꿔놓는다든가 농지 전용 같은 거 해갖고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다든가 뭘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무형적 개발이다.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측면이죠. 이걸 유형적 개발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복합적 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발론에서는 두 개 합쳐서 뭐라고요?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력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내 땅에다가 원룸 짓겠다는 거를 단순 개발 방식이다 해줍니다. 환지 방식은 환지 방식, 매수 방식 이런 것들은 주로 도시 개발이라든가 도시 재개발 이런 사업에서 주로 이제 활용되는 방식인데, 자, 환지 방식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되게 합니다. 매수 방식은요, 보통 이제 택지 공영 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환지 방식은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택지 조성공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누구한테요?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그러한 형태를 환지 방식이다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거기는 도시 예정지역에 있는 땅을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전면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금 주고 다 내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 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보통 건설사한테 매각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는 것을 매수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적절히 섞어 있는 방식이죠. 이런 거를 혼합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라서 신개발은 그냥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농지나 임야였었는데 지금은 택지로 바꾼 다음에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꾼 다음에 바꾸면서 개발하는 형태를 신개발이라 한다면, 재개발은 기존의 택지를, 기존의 건물 같은 거 지어져 있거나 지을 예정인 우리 기존의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거를 재개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학적으로 철거 재개발, 개량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수복 재개발까지는 건물 자체들이 거의 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철거 재개발은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그런 형태고, 개량 재개발은요, 리모델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통 확장하거나 첨가하거나 개선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을 개량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요,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건물 자체들은 멀쩡하니까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만 교체하겠다, 이런 거를 수복 재개발 해줍니다. 그다음에 보전 재개발은 노후화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전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을 정부나 지자체 등이 개발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공영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영개발.
그 다음에 민간이 개발에 주체되는 것을 비공영개발 혹은 민간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섹터 민자유치사업 이런 게 있는데,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는 할 것이지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자, 일단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건설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남들이 건설해 놓으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임승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민간에게 맡기게 되면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맡겼을 때는 저소득층 아니면은 그 어떤 지불 능력이 없는 자들은 시장에서 아파트를 구입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불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 지어서 뭐 공급하는 거 이런 거를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비공영 개발은 이제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된 것을 보통 이제 비공영 개발 해줍니다. 여기에는 자, 여러 가지 어떤 개발업자하고 어떤 식으로 같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먼저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요건 일종의 동업하는 형태입니다.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동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나눠 갖겠다는 얘기죠. 사전에 약속한 지분에 따라서 이때 나눌 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나중에 공사비를 건물의 일부를 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자기가 투입한 금액 있죠? 투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건물을 나눠 갖는 그러한 형태를 말한다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다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말 그대로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그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금을 가지고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그러한 형태를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해줍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식 같은 거 발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일종의 부동산 신디케이트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주로 이제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인데, 보통 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무한책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요, 유한책임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그리고 요거는 일종의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내 토지 좀 개발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이 있는데, 토지 신탁, 둘 다 내 토지를 개발하려고 믿고 맡기는 형태인데, 얘는 소유권의 이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없이 그냥 그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다 이제 돈도 다 자기가 잘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신탁회사가 그 개발업자가 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 거기서 자기네들 비용 다 뺀 다음에 그 남는 돈 있죠? 지도 수수료도 다 빼고, 여기는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둘 다 수수료 뺀 나머지를 다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형태라면, 토지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형식적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이유는 이 개발업자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넌 쏙 빠져 있어라.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개발업자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리고 신탁법에 따르면 이렇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할 때는 수익 증권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이 개발업자가 들어간 비용 다 빼고 또 수수료도 다 빼야 됩니다. 둘 다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지 자기 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 뺀 나머지를 수익증권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그러한 형태를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시험에 뭐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겨도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건설사업,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구간별로 쪼개서 연합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 죄송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제입니다. 보통 연합법인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차지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그런 형태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일본식으로는 차지권을 설정한다 하고, 우리나라 치면요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차지 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 있는데, 구차지 방식은 토지를 빌리는 거죠. 이 빌릴 때 어차피는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릴 때 아예 토지 소유자한테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립니다. 그런 다음에 개발업자가 이 건물이 완공되면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차지권부로 분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을 사간자 입장에서는 건물은 사간자 거지만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토지 소유자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구차지 방식이라는 거고, 신차지 방식은 완성된 건물을 토지 소유자한테 되돌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빌릴 때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할 때 그 건축 기간 동안에 어떤 뭐 차지료만, 땅을 빌리는 대가만 지불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면 토지는 빌린 거니까 무상으로 반환하고, 다만 건물도 무상으로 반환할 수는 없는 거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신차지 방식이 줍니다. 그 다음에 민자 유치 사업은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BTL 방식, BTO 방식, 그 다음에 BO 방식 이렇게 하는데 서 스페링이 주어집니다. 얘는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빌드.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해갖고 소유권을 곧바로 누구한테 이전한다고요? 정부한테 이전한 다음에 한 20, 30년 동안 임대료를 받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고,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학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그 다음에 BTO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운용해가면서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학교로부터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은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자로부터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20년, 30년 동안 임대료를 받는 이런 형태 있죠. 그런 형태로 하는 걸 뭐라고요? BTL 방식이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초등학생들로부터 투하 자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요게 차이가,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이거는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운용해가면서 투하 자본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오퍼레이트해서 운용해가면서 투하 자본을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나중에 차들이 몇 대 안 다니면 크게 손해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해 남은 그건 채워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 방식은 그야말로 그냥 어쨌거나 토지를 누가 갖고 있냐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아예 네가 그냥 가져가라, 그런 다음에 운영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페링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 나와줍니다.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일정 기간 임대료 같은 형태로 받아내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LT 방식이다 해서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거 개발한 다음에 한 30년 동안 임대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BOT 방식이다 해서 민간이 도로를 깐 다음에 일단 30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BOT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해갖고, 부동산 개발은 크게 어떻게 해요? 자 구전 부실 근검마다 해서 작년에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구전 부실 근검마 이렇게 맨 먼저 여기다 내가 뭘 하겠다고요? 원룸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구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해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인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직 토지를 구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만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해도 된다 그러면 부지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행 가능성을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토지까지 구입했겠다. 이제 최종 건물을 지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을 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그러면 여기서 실행 가능하다 그러면 금융 단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마케팅은 맨 끝에 있지만 사실은 처분한다는 의미에서 맨 끝에 있지만 사실은 부지를 구입한다. 그때서부터 거의 이제 그 사업하려고 확정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계속 마케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실행 가능성을 다른 말로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우리 이제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복합 개념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발론에서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구분합니다. 경제성 분석이다. 자, 이때 시장 분석은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 있죠? 그것만 파악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종 숫자를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 분석은 이렇게 다시 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맨 먼저 이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인구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린 분석을 통해서 그 어떤 경쟁력 같은 거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를 분석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냐, 그 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해야 됩니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건설기간이 뭐 1년도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세전 현금 수지라든가 세후 현금 수지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해도 됩니다. 근데 몇 년씩 걸린다 그럴 경우는 수년가법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걸 통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식 타당성 분석인데 2000년 전후로 해갖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해서 이렇게 좀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요 지역은 지역 경제 분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놈은 그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두 놈의 차이점을 좀 물어봅니다. 두 놈의 차이, 요 순서 좀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는 자,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 원룸 시장, 이런 거,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약간 거시적인 분석이라면, 시장성 분석은 요번에 개발될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런 얘기죠. 요걸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서 과거에 다른 부동산이 과거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이걸 감안해 가면서 어떤 시장 그 매매 혹은 임대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놈을 차이점을 물어보긴 좀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계략적인 수익성을 분석한다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략히 좀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순서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놈의 차이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채택 가능한 여부만 파악하는 거고, 여기서는요 최종 결정하는 단계다. 그리고 여기서 요 순서 좀 기억하시고 요 두 놈의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얘를 물어보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모형이라고 해서 지역 경제를 분석하는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경제 기반 모형인데, 어떤 지역의 기반 활동이다. 이거는 뭐 그 지역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그 물건을 생산했는데 내부에서 생산하고도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역 외부로 주로 수출하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기반 활동이라 한다면, 비기반 활동은 내부에서 소비하기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외부에서 수입하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이런 거를 비기반 활동이다 해줍니다. 거기 보시니까 자, LQ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입지상 입지계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서 기반 활동이냐 비기반 활동이냐를 구분하는 어떤 척도입니다. 이거를
LQ라고 하는데, 자, 어제거나 그 울산 지역에 보니까 총 고용인구가 100만 명인데, 울산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만이고,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만 명,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만 명, 기타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만약에 울산 지역에 자동차 산업의 LQ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인구 비율이 한 10% 된다고 쳐볼게요. 근데 전국적으로. 근데 요 지역에는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한다고요? 40만이 종사하죠? 40%가 종사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가 크다고요? 1보다 크죠? 4니까 이런 거를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클 경우는 기반 산업, 1보다 작을 경우는요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승수모형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만약에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인데 여기에 기반 산업이 10만 명이 증가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총 고용 인구도 딱 10만 명 증가하려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다른 산업까지 파급적으로 증가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편의점도 하나 더 생길 것이고 골프장도 하나 더 생길 거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도 하나 더 생길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자, 그 이 지역을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인구는 40만인데 총 고용 인구는 1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총 고용 인구는 2.5배 많다는 얘기죠. 2.5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총 고용 인구는 2.5배를 곱해서 25만 명 정도가 증가할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걸 가지고 부동산 수요 같은 거 예측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경제 기반 승수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원룸을 짓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위험은 워포드가 얘기했는데 크게 이제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 위험은 여러 가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다 해주고, 시장 위험은 이 건내 부동산 지어놨더니 나중에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폭락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 수요가 예측한 수요보다 훨씬 미달한다거나 아니면 이자 같은 게 올라가는 바람에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건축 기간 동안에만 발생할 수 있는데, 건축 기간 동안에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죠. 인플레 때문에. 그럼 크게 손해날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건축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바람에 추가적인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있죠. 이런 걸 구입하게 되면 공법상 위험 같은 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시장 분석이라든가 시장성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죠.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해서 그 건축 기간 동안에 또 지어달라. 그 대신 돈을 더 줄게. 그러면서 나중에 건축 기간이 길어지면 그 추가되는 비용은 건설업자 네가 알아서 조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원래 2년 동안 19억을 주기로 했는데 건설업자한테 19억, 아예 20억을 주마. 그 대신 건축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끝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추가적인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건설업자. 이렇게 하는 것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개발 기간 중에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와의 관계다 해서 자, 지금 요거를 좀 분양하려고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데 요게 10%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 구입한다. 그러면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하러 삽니까? 위험이 큰데.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한 90%가 완공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하면 위험이 상당히 작아지겠죠. 그 대신 서로 이렇게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점점 작아지는 데 비하여 부동산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관련 기타에 갖고 성숙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냐, 택지가 이거를 성숙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조성공사가 완료됐는지 이거 여부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성숙도가 있는지 이걸 따져봐서 성숙한 땅을 성숙지다, 성숙하지 못한 땅을요 미성숙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는데, 현장 자원은 이게 토지가 있는 상태, 자연 상태 그대로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현장 자원의 토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자원의 토지는요, 토지가 인간의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서 사회적 이득을 가져드는 걸요 상품 자원의 토지라는 겁니다. 이때 자, 보통 이제 인간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좀 여가 활동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자꾸 아무래도 현장 자원의 토지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보존의 욕구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현장 자원의 토지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갯벌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이 갯벌이라든가 산림 같은 거는 한번 파괴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힘들죠. 이런 거를 결정의 비가역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성장 이론이라고 해서, 도시는 몇몇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도시는 이렇게 단핵 이론이다. 도시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한 거를 다핵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래 들어 유상도시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단핵 이론은 다시 또 한 두 가지 정도로 동심원 이론이다, 그 다음에 선형 이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다핵심 이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이거를 뭐 짜집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차원 이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차원. 자, 이거는 사람 이름까지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요겁니다. 동심원 이론은 1925년도에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 인근을 대상으로 해갖고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 구조를 확인해 봤더니,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지게 되면 물결 모양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죠. 마치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을 침입과 천이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중천 근증통이다 해갖고, 자, 중심 상업지구, 그 다음에 천의지구, 근로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산층, 통근자적,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게,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교통망을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선형이론입니다. 호이트라는 사람이 1939년도에 미국의 142개 도시를 쭉 분석한 결과 결국은 결론은 이겁니다. 교통이 아주 좋은 곳 있죠. 이런 곳에는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교통이 안 좋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은요 저소득층이 거주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서 마치 부채꼴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고요?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꼴 모양 선자 써서. 근데 이 이론도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었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나온 게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이거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라는 사람이 1945년도에 런던시를 대상으로 해갖고 도시를 분석한 결과, 도시는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걸요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세 가지 이론을 전부 다 종합한 게 누구냐면 시몬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다차원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1965년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도시가 커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이 맞다. 그 다음에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선형 이론이 맞다. 그 다음에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다핵심 이론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상도시론은 그야말로 누가요? 벨이라는 사람이 현대도시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결국은 현대도시는 계획도시 같은 거 생각하면 간선도를 먼저 설계하죠. 그럼 결국은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시설이라든가 상가 등이 밀집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치 유는 리본 모양 유자입니다. 리본 모양처럼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